여러분 안녕하세요. 회계상 거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이란 일단 형태가 있어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업활동에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를 해야 되고요. 1년 안에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초과해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통틀어서 유형자산이라고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격, 즉 구입 가액이 되겠죠. 거기에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합니다. 이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해당이 되는데 원가에 포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운반비가 되겠죠. 자, 물건을 사갖고 올 때 운반비를 누가 부담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사갖고 오면서 부담했다. 그러면 취득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고 판매자가 부담을 했다. 그러면 원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량 같은 거 구입하면은 취등록세 내죠. 그래서 취득세. 기계장치는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설치비.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또 운전도 해봐야 되겠죠. 그걸 시운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운전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건설을 즉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건물은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로 건설할 경우에는 그 건설했을 때 소요된 모든 원가 그리고 완공 시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신축을 위해서 구건물을 사갖고 그거를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취득원가가 아니라 철거를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땅만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건물 이런 것들은 자동차세, 재산세를 내요. 얘는 보유세거든요. 즉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별도 처리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5억 원 구입하고 취득세 1,500만 원과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포함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건물을 사는데 건물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대 비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5억 원에 1,500만 원, 500만 원 더해서 2천만 원. 그래서 건물이 5억 2천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5억 2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취득원가를 구입했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의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를 제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로 안분한다. 그런 거는 건물과 토지로 서로 공정 가치를 계산을 해서 즉 시장 가치는 공정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공정 가치로 계산을 해서 안분을 하면 돼요. 예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만 원에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얼마치? 2만 원이 대변에 기록이 되겠죠. 이때 취득 당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6천 원이고 토지의 공정가치는 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2만 원을 건물인 경우에는 6천 원 나누기 6천 원 하고 만 원에 16,000원이죠. 16,000원으로 나누어서 건물의 안분 가격은 7,500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도 건물의 취득원가는 7,500원이 되는 거예요. 토지는 2만 원 곱하기 공정가치가 만 원이니까 만 원 나누기
16,000원 해서 12,500원이 토지의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건물이 7,500원, 대변의 건물이 12,500원 이렇게 시장 가치로 안분해서 건물가액과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기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몽땅 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산정하셔야 됩니다. 건물 가격이 없는 거예요.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10,000원과 토지 30,000원을 구입한 후 기존 건물에 철거비 3,000원이 포함하여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이 들겠죠. 이 비용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0,000원, 30,000원, 3,000원, 43,000원이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43,000원이 현금으로 나갔는데 철거 시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고 500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골절이단가 철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팔아서 500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43,000원에서 500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나간 거에서 현금 들어온 거 빼니까 42,500원만 현금으로 지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42,500원, 토지는 40,000원과 3,000원에서 500원을 뺀 42,500원을 몽땅 다 토지 가격으로 넣어 놓는다 라는 겁니다.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은 오래돼서 내가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요.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되겠죠? 이럴 때 철거한다라고 하니까.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취득원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철거를 했으니까 얘는 건물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대변으로 내보낼 거예요. 건물을 내보내는데 이때 건물은 취득 가액이 나갑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어떤 얘기냐면 공장 건물이 노후되어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건물 철거 시 비용, 철거 시 비용 1,000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일단 현금이 1,000원 나가야 되겠죠? 회사 장부상 건물의 취득 가격은 10,000원. 이 10,000원이 몽땅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변에 건물 10,000원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건물은 계속해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해갖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속 이렇게 모아놨었어요. 이 건물이 없어지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죠. 그래서 차변으로 다 몽땅 다 빼버립니다. 어떻게?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9,000원만큼 계상되어 있는 걸 몽땅 다 뺐습니다. 그러면 대변은 11,000원이고 차변은 9,000원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차익이 나죠? 2,000원만큼. 네, 2,000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 2,000원만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팔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건물을 철거했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써서 몽땅 다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9,000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0원, 대변에 건물 10,000원, 현금 1,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여기 밑줄 그으세요. 기존 건물 폐기 처분하는 경우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상계 처리한 후 나머지에 대하여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계상한다.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으니까 손익으로 계상한다 라는 거에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식을 교부하고 건물을 주주로부터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즉 물건으로 출자를 한 경우를 얘기를 해요. 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주주로부터 건물을 현물 출자받고 주식 100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현물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의 공정가액은 2만원. 주식의 액면가액은 주당 140원이다. 자, 이때 건물의 공정가액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건물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2만원이 취득 원가가 됐고 발행한 주식수는 100주 곱하기 140원. 그러면 14,000원이에요. 주식은 14,000원어치 줬어요. 그러면 6,000원만큼은 이익을 받죠. 주식을 발행하고 이익을 받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한 주식은 자본금 14,000원. 이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이익을 봤을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 원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2대 주주가 아니면 뭐 최대 주주가 건물을 내놓거나 토지를 내놓거나 회사에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는 거죠. 이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공정가액으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2대 주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고 취득세 및 등기비용으로 현금 500원 지급하다. 단, 토지의 취득원가는 4,000원이고 공정가액은 5,000원이다. 취득한 자산의 무슨 가치로 한다고요? 공정가치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인 5,000원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 5,000원에 뭐가 들었어요? 그렇죠. 부대비용이 들었죠. 이 부대비용을 여기다가 더하셔서 5,500원. 그리고 공짜로 생겼으니까 자산수중이익이죠. 자산수중이익은 공정가치만큼 늘려주시고요. 현금 5만원 이렇게 5만원이래요. 500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끼리 서로 물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환 취득시가 있습니다. 서로 교환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이종이냐 동종이냐에 따라서 처분 손익을 인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종 자산, 서로 다른 자산끼리 교환한 경우에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 원가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올 수 있어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백두는 사용하던 화물차를 주식회사 설악에 기계장치와 교환했대요. 즉 자동차와 기계를 서로 맞바꿨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물차의 취득원가는 1,000원, 감가상각누계액은 700원, 공정가액은 얼마예요? 200원. 그러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라 그랬으니까 나는 200원만큼만 늘어나면 됩니다. 교환할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300원. 이 교환할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설악에서 인정해주는 공정가치죠. 그런데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예요. 그래서 200원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차변의 기계장치는 200원이고요. 차량 운반구는 얼마짜리가 나가요? 취득원가 1,000원짜리가 나가죠. 대변의 차량 운반구 1,000원. 감가상각누계액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차변으로 뺍니다. 감가상각누계액 차량 700원. 그러면 1,000원에서 1,000원짜리를 200원과 700원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100원만큼 손실을 봤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 같은 자산까지 즉 동종 자산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취득 원가가 됩니다. 장부가액입니다.
자, 장부가액이라는 건 뭐냐? 취득원가에서 그렇죠.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게 장부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예제를 풀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백두는 사용하던 화물차를 주식회사 설악의 승용차와 교환하였다. 자, 화물차도 차량운반구고 승용차도 차량운반구죠. 그래서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얼마? 1,000원. 감가상각누계액은 700원. 그러면 장부가액은 1,000원에서 700원을 빼니까 300원. 300원이 장부가액이죠. 공정가액은 200원. 교환할 승용차의 공정가액은 400원. 자, 동종자산끼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필요가 없지요. 왜? 장부가액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300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300원. 대변의 내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은 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차량의 감가상각누계액은 700원이었죠. 그래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차를 사거나 뭐 건물을 사거나 이럴 때 뭐를 사냐면요. 공채라는 걸 사요. 즉 채권을 사야 되거든요. 국채나 공채를 구입하면서 유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공정가액, 시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밑줄 그으세요. 차액이 생깁니다. 이 차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자동차를 샀을 때는 차량운반구, 건물을 샀을 때는 건물, 이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킬 거예요. 자, 승용차 1,000원에 구입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비용 100원. 자, 취득세 및 등록비용은 부대비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취득과 관련된 공채, 공정가치 300원.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가치 300원. 그런데 얼마에 매입했어요? 500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200원만큼의 차액이 생겼어요. 이 200원만큼의 차액을 그렇죠. 차량 운반구 차액에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당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유하고자 한다. 채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대요. 이때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만큼만 원가로 삽입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300원. 차량 운반구는 1,000원에 100원을 더했고요. 그죠? 또 요거에 대한 차액 200원을 더해서 1,300원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현금은 1,600원.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를 한번 보면 구입 1,000원, 취득세 등 즉 부대비용 100원, 그리고 그렇죠. 공채에 대한 차액이 200원. 그래서 취득원가는 1,300원이 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뭘 빌려요? 돈을 빌려옵니다. 즉 차입을 합니다. 이 차입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즉 나중에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건설자금 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를 차입원가에 자본화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몽땅 다 더해서 나중에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취득원가를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3년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 1년이 지나 이자 5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회사는 이자에 대하여 자본화하기로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자본화하겠다라는 것은 건물 원가에 포함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이 됐으면 건물, 뭐 현금 이렇게 되면 되는데 건물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란 계정을 써서 500원을 잡아주고
대변에 현금 500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건물이 다 완공되면 어떻게 되죠? 차변에 건물이 생길 것이고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대체 분계가 일어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자산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렇죠.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수리를 내용 연수, 그러니까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그럼 어때요? 건물의 가격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건물 가격이 높아지겠죠? 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과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서로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렇듯이 건물이나 차량이나 뭐 여러 가지 유형 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비용 처리하는 거 있죠. 우리 유리창이 깨졌어요. 깨지면은 안 갈지 않으면 되게 외관상 안 좋겠죠. 그런데 유리창을 새로운 걸 꼈다고 해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지는 않죠. 이렇게 단순하게 비용 처리하는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을 좀 더 살펴보면 자산의 가치를 증대, 즉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설치 등 이런 거는 고가로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보고요. 자산의 사용하는 연수를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즉 증축하거나 또는 개축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산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지출, 즉 기계를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성능을 훨씬 좋게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럴 경우 성능 개선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에 속합니다. 예제를 보면은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장을 증축했다는 건 뭐 높이 더 쌌다든가 옆으로 쌌다든가 뭐 이런 거 한 거죠. 이랬을 경우에 건물을 가격으로 분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건물 2만 원, 대변의 현금 2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걸 자본적 지출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적 지출은 단순하게 비용 처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산의 원상복귀를 위한 지출, 즉 파손된 유리 교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산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 건물의 도색, 색칠한 거죠. 자동차 부품 교체. 근데 자동차 부품 교체 중에요. 자동차 부품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엔진. 그런 경우는 엔진을 바꾸면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의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타이어 바꿨다, 엔진 오일 바꿨다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무실 건물의 유리창을 교체하고 1,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라는 말이 없어도 얘는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선비 1,000원, 현금 1,000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건물, 차량, 건물, 비품, 기계장치는 수선비라는 계정을 쓰지만 차량을 고칠 때 있죠. 차량 수리를 한 경우에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으로 씁니다.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이 착오 없도록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차를 수리했는데 수선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차와 관련된 비용은 차량 유지비라고 별도 분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자본적 지출로 정리했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또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류가 생기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자산을 뭘로 처리한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오류입니다. 이때 오류에 뭐 했냐면 자산이 일단 감소가 돼요. 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가 되고요. 자산이 감소되면 자본이 반드시 감소가 되죠. 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하죠.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과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익은 당기순이익은 그렇죠. 내려가죠. 과소가 되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긴다. 그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걸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 과대되고 자본이 과대. 그리고 비용이 과소. 그리고 이익이 과대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은 가치가 감소되는 거를 매년 적립을 해놔야지 되잖아요. 10년 사용한다고 계속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10년 있다가 처분했을 경우에 갑자기 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당기순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 즉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감소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이 감가상각비에 결정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취득원가가 있고요. 취득원가는 뭐였죠? 그렇죠.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또는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였죠. 내용연수는 자산이 사용되는 그 예상 시간이라든가 기간 이런 거 있고요. 자, 예상 사용 기간,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과 유사한 단위를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잔존가액이라는 건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종료되는 시점에서 처분했을 때 예상되는 가격 있죠. 또는 처분 비용. 자, 예상 처분 가격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잔존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이제 계산할 겁니다. 자, 감가상각비 결정 요소가 아니네. 이거는 감가상각 방법이네요. 자, 이렇게 수정할게요. 자, 방법에는 직선법이 있고 가속상각법이 있고 비례법이 있는데 정액법이 직선법이에요. 정액법. 금액이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내용연수로 나눈 게 정액법. 자, 취득원가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1,000원. 잔존가액은 0원. 내용연수 5년. 그러면 얼마예요? 200원씩 매년 똑같이 하는 거죠. 자, 가속상각법은 정률법과 연수학계법이 있는데 정률법 외워두세요. 자, 여러분이 외워야 되실 거는 정액법, 정률법 정도는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식을 계산을 실기에서도 뭐 실기는 컴퓨터로 하니까 괜찮은데 필기 시험 보실 때 가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 방법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상각률, 즉 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률법인 경우에는 첫 해, 즉 첫 해의 감가상각비가 가장 높고요. 갈수록 이렇게 떨어져요. 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니까. 연수합계법이라는 건 그 연수, 내용연수만큼의 합을 잔여 내용연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 곱하기 내용연수 합, 그리고 잔여 내용연수. 만약에 5년짜리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역연수의 합이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녀 내역연수가 뭐 14년이다. 그럼 14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역연수니까 5년. 뭐 5년이다. 그럼 5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비례법은 생산년 비례법과 작업시간 비례법이에요. 주로 비례법은 어디다 쓸 것 같으세요? 그렇죠. 기계장치에 주로 많이 씁니다. 왜? 기계는 생산량에 따라서 또는 작업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그만큼 많이 사용하면은 기계가 고장 날고 아니면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비례법은 기계장치에 많이 사용이 되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을 총 예정 총 생산량 분의 단기 생산량, 예정 총 작업시간 분의 단기 작업시간으로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보면 간접법이 있고 직접법이 있어요. 간접법이라는 것은 자산가격으로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감가상각액만큼 평가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설정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운반구 처분하면 그동안에 모아놨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대편으로 상계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간접법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자산명이 있어요. 그 자산마다 다 번호가 달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 직접법인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겁니다. 만약에 취득원가가 1,000원이었는데 감가상각비가 200원이었다. 그럼 200원을 유형자산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의 장부가액은 8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직접법인 경우에는 자산명으로 빼는 걸 직접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단기에 취득한 건물 취득원가는 5억 6,500만 원에 대하여 간접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액은 없고 정액법. 정액법을 모르면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식을 외워두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정액법의 공식을 한번 볼까요? 취득가격에서 뭘 빼야죠? 잔존가액을 빼야 되는데 잔존가액은 없대요. 그럼 안 빼도 되겠죠? 그래서 5억 6,500에서 내역연수는 10년. 그러면 5,650만 원만큼만 1년에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5,650만 원만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여기 가로하고 건물. 자,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650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에 가장 많이 쓰고요. 직접법인 경우에는 무형자산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했을 때 한번 볼게요. 처분가격과 장부가격을 비교했더니 처분가격이 큰 경우는 이익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처분가격하고 장부가격을 비교했는데 장부가격이 커요. 그럼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장부가격이 뭐라 그랬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장부가액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제 통해서 한번 볼게요. 당사는 2만 원에 구입한 건물을 매각하고 거래처에 당좌수표를 수취하였다. 자, 거래처의 당좌수표는 현금이죠. 현금. 건물의 취득원가는 18,0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원. 장부상에 게재됐다. 그러면 처분가격은 2만 원이에요. 장부가격은 18,000원에서 1,000원을 빼니까 17,000원입니다. 오, 3,000원만큼 이익 받죠? 그럼 한번 분계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되나 볼게요. 현금 2만 원 받았습니다. 대변의 건물은 취득원가가 나가야 되니까 18,000원이 나갔죠. 건물 18,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차변으로 상계 처리하죠. 감가상각 누계액 1,000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3,000원.
그래서 처분 가격 2만 원, 장부 가격 7천 원. 그래서 3천 원만큼 이익 받습니다. 두 번째,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승용차를 중고시장에 처분하고 현금 500원을 수령하였다. 500원 주고 팔았네요. 그죠? 승용차의 취득원가는 6,000원,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원. 자, 500원을 받고 팔았고요. 장부 가격은 6,000원에서 5,000원이니까 1,000원이네요. 500원만큼 손해봤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500원이 나올 겁니다. 자, 차변에 현금 500원 받았고요. 차량 운반고는 6,000원짜리였어요.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500원. 그래서 처분가에 500원, 장부가격 1,000원 해서 500원의 처분 손실이 나왔다. 라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